여기, 이거나 닫고 있어라. 너한테 어울리는 일이지 않나. 처음 내 손에 쥐어진 건 총도, 무정이도 아니었다. 바로 바닥 청소용 걸레였다. 나는 순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식당 안에 있던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몇몇은 대놓고 킥킥거렸고 몇몇은 고개를 숙여 피했지만 그들 눈빛엔 분명한 동정과 불신이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레를 내려다봤다. 차갑고 축축하게 젖어 있는 천 조각. 손끝으로 스며드는 물기가 내 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그 순간 가슴 속에 있던 뭔가가 뚝 하고 떨어졌다. 아, 여기서 나는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나는 해운, 27살. 여군 장교로 임관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새내기였다. 하지만 단순히 신참이라서만은 아니었다. 내가 받은 시선은 그 이상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여자가 감히 여기까지 왔다고. 처음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나는 나름 각오가 단단했다. 힘들 거라는 것도, 차별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았다. 그래도 버텨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막상 부대에 배치되고 나니 그 모든 건 단순한 상상 이상이었다. 아침 점호부터가 달랐다. 똑같이 줄을 맞춰 서 있어도 내 주변 공기는 묘하게 서늘했다. 옆에 선 남자 병사들은 일부러 거리를 두었고 어떤 이는 내 어깨를 스치기만 해도 몸을 획 돌려 피했다. 마치 내가 옆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 여기 여자 장교 왔다며? 에이, 얼마 못 버티고 나갈걸. 괜히 우리 일만 더 힘들어지겠지? 속삭이는 소리는 귀를 막아도 들려왔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대답이 아니라 비웃음뿐이었으니까. 그러다 오늘 사건이 터졌다. 점심시간, 나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군복 깃은 땀에 젖어 눅눅했고 허리까지 파고드는 군화의 무게가 아직도 낯설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려는 순간 중사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내던졌다. 앞으로 내 임무는 이거야. 깨끗이 닦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보이니까.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키득거렸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멈췄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대신해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큰 굴욕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다. 이게 나를 무너뜨리려는 시험이라면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주워 들었다. 고개를 숙였지만 눈동자는 똑바로 앞을 향했다. 나를 무시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오히려 이상하게도 더 깊은 각오가 피어올랐다. 식당 바닥을 닦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언젠가 이 장면을 다 뒤집을 수 있겠지. 걸레질 소리, 병사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훈련장의 구령 소리가 뒤엉켜 내 머릿속을 흔들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타들어 가는 듯 했지만 나는 끝까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식당 구석에서 한 병사가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나보다 2살은 어려 보이는 상병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들고 나갔지만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적어도 한 명은 날 그냥 보지 않았구나. 그날 밤, 내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속에 웅크린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그게 이미 시작이야. 나는 눈을 감았다. 차갑고도 뜨거운 하루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그리고 어쩐지 알 수 없는 희미한 웃음이 입가에 번졌다. 오늘 받은 모욕이 언젠가 내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라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은 늘 달랐다. 누군가는 장교님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존중은 거의 없었다. 그냥 규칙이 있으니까 억지로 붙여주는 말 같았다. 속으로는 다들 여자 장교라고 불렀다. 여자라는 단어가 꼭 괄호처럼 따라붙었다. 그냥 장교가 아니라 여자 장교.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말에는 묘한 조롱과 불신, 그리고 불필요한 구분이 함께 묻어 있었다. 마치 내가 장교라는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단순히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험 삼아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내가 처음 군대에 들어온 이유를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다들 그냥 쓸데없는 고집 정도로 치부했다. 사실 나는 어릴 적부터 군인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아버지는 늘 묵묵히 출근했고 한겨울에도 두꺼운 군복을 입고 땀 흘리며 집에 들어왔다. 술기운에 앉아 계실 때면 가끔 이런 말을 했다. 혜은아, 군대는 사람을 바꾸는 곳이야. 버틸 놈은 버티고 무너질 놈은 무너지고 하지만 끝까지 버틴 놈만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선택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친척들의 말은 아직도 내 귓가를 맴돈다. 딸이 뭘 안다고 군대를 간대. 여자애가 괜히 힘든 길 가서 뭐 하냐. 그냥 교사나 간호사나 되지. 그때는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속은 쓰라렸다. 왜 나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늘 다른 선택지를 강요받아야 했을까? 내가 원한 건 단순했다. 그저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군복을 입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런데 그 단순한 소망조차 여자라는 이유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부대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복도에 걸어 다니면 누군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청소는 여자가 잘하지 않냐라든가 이제 군대도 다르구나. 여자가 와서 밥도 먹고 훈련도 받네.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한 번은 훈련장에서 달리기를 하다 쓰러졌는데 분명히 다리에 쥐가 나서 넘어진 건데도 옆에 있던 선임이 말했다. 봐라. 여자가 뭐든 할 수 있다고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 그 말에 다들 웃었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억울했지만 변명하는 순간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밤에 내무실에 돌아와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면 오히려 더 화가 났다. 내가 정말 약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너무 부당해서 우는 건지 헷갈렸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절대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다는 것. 어느 날 식당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구석을 닦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쪼그려 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난번 조용히 나를 바라봤던 상병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장교님, 제가 여기 좀 할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아났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규칙이니까 난 버틸 수 있어. 그 상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내 옆에서 바닥을 같이 닦았다. 별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내겐 큰 힘이 되었다. 사실 군대 안에서 편견이란 건 마치 공기처럼 존재한다. 누가 대놓고 차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시선과 침묵이 다 말해주니까 내가 앉아 있으면 옆자리가 비고 내가 지시를 내리면 그 말이 가볍게 무시된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결국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시 결정하는 모습. 그럴 때마다 나는 존재 자체가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가끔은 내 과거가 더 무겁게 다가왔다. 대학교 시절 ROTC 지원서를 낼 때도 교수님이 말했다. 네가 너 성격에 맞을 것 같냐. 나중에 결혼이라도 하면 어쩔 거야. 그때 나는 그냥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그래, 내가 끝까지 보여주지.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런데 막상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더 가슴 아픈 건 같은 여자 군인조차 나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얼마 전 본부에서 다른 여군 중위 한 명을 만났는데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렇게 말했다. 처음이라 많이 힘들지. 근데 있잖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그냥 흘려듣고 지나가. 여기선 그렇게 안 하면 못 버텨. 그 말은 겉으론 조언 같았지만 내 귀에는 너도 결국 무시당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로 들렸다. 그 순간. 같은 여자라는 이유로 기대했던 연대감마저 깨져버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가 군복을 입은 이유가 단순히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버티고 싶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모든 순간을 언젠가 뒤집고 싶었다. 며칠 전 나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다. 야간 경계 근무에서 순찰을 돌던 중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혹시 몰라서 바로 무정의로 보고하려 했는데 옆에 있던 선임이 에이, 그냥 고양이겠지? 쓸데없이 호들갑 떨지 마. 하고는 무시했다. 하지만 내 눈은 확실히 봤다. 울타리 근처에 낯선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대로 뛰어가 확인했고 결국 부대 근처에 숨어있던 민간인을 잡아냈다. 알고 보니 술 취한 동네 주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판단이 옳았던 거다. 그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대놓고 비웃던 몇몇이 그날 이후로는 내 앞에서 조용해졌다. 물론 여전히 무시하는 시선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나는 알았다. 작은 기회 하나가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침상에 누워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이 모든 모욕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다. 왜 나는 단순히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자라는 꼬리표와 싸워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다. 그 싸움이 끝까지 나를 버티게 할 힘이 된다는 걸. 비가 온다고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쏟아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아침까지만 해도 장병들은 평소처럼 훈련 준비를 하고
취사병은 막 된장국 냄새를 풍기며 점심을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듯 천둥이 치더니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야, 장난 아니네. 여름 장마라더니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흔한 폭우려니 했다. 그러나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부대의 주변 계곡물이 불어나더니 거센 물살이 담장 아래까지 차오르기 시작했다. 서율은 그때 상황을 잊을 수가 없다. 창고 앞에 서서 비닐포대를 쌓아 보강하던 중대원들의 얼굴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다. 물이 불어나면서 흙탕물이 바닥을 가르고 훈련장으로 이어지는 길은 순식간에 강처럼 변해버렸다. 평소라면 차로 5분이면 도착하는 본부까지의 길이 이제는 완전히 끊겨버린 것이다. 고립,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을 때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중대장님, 연락은 되나요? 누군가 물었지만 이미 통신은 먹통이었다. 휴대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군용 무정이는 계속 잡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갑작스레 고립된 현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게 다가왔다. 장매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이라 해도 이렇게 계곡물이 불어나 산속 부대 전체가 고립되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때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되었다. 취사병이 끓이던 된장국은 쏟아져 들어온 물에 다 엎어졌고 식량 창고 일부도 흙탕물이 들이닥쳐 쓸 수 없게 되었다. 전력도 불안정해져 조명은 깜빡거렸고 발전기도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장병들은 겉으론 웃으며 군대에서 이 정도쯤이야 하고 농담을 던졌지만 사실 속으로는 모두 불안에 떨고 있었다. 서율은 그 불안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녀 역시 두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다른 이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늘 여자가 군대 와서 뭐 하겠냐는 시선 속에 버텨온 그녀였기에 더더욱 그랬다. 그래서 오히려 침착하게 외쳤다. 모두 집합 지금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인원 점검부터 합시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장병들은 그녀의 말에 따라 움직였다. 누군가가 이 상황에 저 중위가 우리를 이끌 수 있겠냐 하고 비아냥거렸지만 서율은 못 들은 척했다. 속은 타들어가면서도 겉으로는 꿋꿋해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산사태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다. 밤이 되자 부대 안은 완전히 암흑 속에 갇혔다. 발전기가 꺼지자 촛불 몇 개로 버텨야 했는데 그 불빛 아래서 보이는 장병들의 얼굴은 피로와 불안으로 뒤엉켜 있었다. 일부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며 이게 다 지휘관들 책임 아니냐. 왜 이런 곳에 부대를 두는 거냐라며 원망했다. 누군가는 그 화살을 서율에게 돌리기도 했다. 여자 장교 뽑아놔서 이런 거 아냐 위에 보고도 못하고 우린 여기 갇힌 거라고. 그 말이 뼈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누가 여자고 남자인 게 중요한가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 순간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곧 누군가 말은 잘하네 하고 비꼬며 돌아섰다. 서율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차가운 물에 젖은 군복이 온몸에 달라붙어 몸은 떨렸지만 정신만큼은 더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계곡물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고
고립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다. 식량은 빠듯했고 장병들은 점점 예민해졌다. 작은 다툼이 생기고 눈치 없는 농담에도 화를 내는 분위기였다. 그때 서율은 결정했다. 이대로 가다간 진짜 무너진다. 그래서 직접 장병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식량은 배급제로 나눠야 하고 순번을 정해가며 경계를 서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장병들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상황이 워낙 심각했기에 결국 그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또 다른 몇몇은 서율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율은 혼자 몰래 창문에 기대어 흙탕물로 가득 찬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 소리가 마치 끝없는 고통처럼 들려왔다. 그 순간 그녀는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뛰던 기억이 떠올랐다. 다른 아이들이 우산 쓰고 피할 때 그녀는 일부러 빗속에 서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그 순간이 오히려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고 그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했다. 그래, 이게 내 운명이라면 버텨야지.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 폭풍은 끝나지 않았고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날은 이상하게 바람이 차가웠다. 막 장마가 지나간 듯 공기에는 습기가 묻어 있었는데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눈빛은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해우는 줄에 맞춰 서 있었지만 마음속은 이미 뒤엉켜 있었다. 전날 밤 홍수로 인해 겪었던 고립 상황. 그 와중에 자신이 목숨 걸고 도와낸 후임 병사들. 그런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었다. 야, 그 여자 아니었으면 우리가 다 죽을 뻔했어? 작은 목소리도 들렸지만 더 크게 들려온 건 다른 소리였다. 에이, 뭘 죽어? 괜히 쇼한 거지. 여자라서 더 호들갑 떨었던 거 아냐. 누군가 일부러 크게 말하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해우는 손을 꼭 쥐었다. 군복 안쪽에서 땀이 찔끔 흘러내렸지만 얼굴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때 소대장이 모두를 모아놓고 상황 브리핑을 했다. 목소리는 딱딱했고 시선은 차갑게 흘러갔다. 어제의 홍수 상황에서 일부 인원이 판단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위기를 키운 거죠. 여자라서 그런 건지. 책임감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모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시선이 일제히 해운에게 꽂혔다. 그녀는 마치 연병장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 나애가 내가 실수를 했다고 아니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그 후임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변명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그러나 침묵은 또 다른 오해를 낳았다. 옆에서 최일, 상병이 씩 웃으며 한마디 던졌다. 여자라서 그렇다니까. 괜히 군대 들어와서 말썽만 피우지. 그 말에 일부 병사들이 맞장구 쳤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씩 웃으며 비아냥거렸다.
해우는 숨이 막혔다. 심장이 조여오듯 답답했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에서 계주 마지막 주자로 나섰을 때 남자애들이 여자가 마지막 주자면 이미 진 거 아냐 라며 웃었던 장면. 하지만 그때 그녀는 끝까지 달려서 모두를 놀라게 했었다.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지금의 상황이 더 치욕스럽게 다가왔다. 나애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버티는지 다시 생각해야겠어. 그날 저녁, 생활관에 돌아왔을 때 공기는 더욱 싸늘했다. 몇몇 병사들은 일부러 해운의 침상 근처를 피해갔다. 침대 위에는 누군가 장난으로 던져놓은 휴지 뭉치가 굴러다녔다. 해운은 조용히 그것을 집어 쓰레기통에 넣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다가왔다. 막 입대한 지 2달 된 김이병이었다. 아직 군기가 덜 들어서인지 눈빛이 맑았고 목소리는 솔직했다. 해운 상병님, 어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물에 휩쓸릴 뻔했는데 상병님 아니었으면 전 끝났을 거예요. 해운은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괜찮아. 내가 한 건 당연한 거야. 군대니까. 우리 다 같이 살아야 하잖아. 근데 왜 다들 상병님 욕만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전 다 봤는데 김이병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게 해운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큰 분노가 치밀었다. 봐주는 사람도 있는데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하는 거지? 왜 항상 약한 쪽이 손해를 봐야 하지? 밤이 깊어갈수록 해운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군대에 들어온 이유, 버텨야 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길, 다들 여자라서라고 무시할 때 정말 그대로 참고만 있어야 할까? 아니면 한 번 부딪혀야 할까?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던 해우는 결국 결심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눈발은 밤새 그치지 않았다. 강해운 중위는 두 손을 꽉 쥐고 앞을 내다보았다. 앞길은 그야말로 끝없는 숲. 발밑에는 얼음이 덮인 낭떠러지. 그리고 등 뒤에서는 따라오는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모두가 지쳐 있었고 손끝 발끝은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였다. 누군가가 투덜거렸다. 중위님? 이 길 맞습니까? 더 가면 다 죽습니다. 해우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속으로는 나도 두렵다라는 말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와. 지금 물러나면 저쪽에 갇힌 애들은 끝장이야.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떨궜다. 그들 중 몇 명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해운을 꽃장교라며 비웃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비웃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공포와 해운의 목소리를 붙잡고 버티는 희미한 희망뿐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낭떠러지 옆 좁은 길을 건너야 했다. 밑은 끝이 보이지 않는 협곡이었다.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하며 건너야 했는데 첫 번째로 건넌 병사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비명을 질렀다. 의학 순식간에 몸이 허공에 매달렸고 밧줄이 삐걱 소리를 냈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바라만 보는 순간
혜은이 뛰어들었다. 줄 잡아 내가 간다. 그녀는 손에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르고 그 병사의 팔을 붙잡았다. 온몸에 힘줄이 튀어나왔고 숨은 막혔지만 끝내 그를 끌어올렸다. 땅에 쓰러진 병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중위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혜우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살아있으면 돼. 미안할 건 없어. 그 순간 병사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두려움 속에도 이 사람은 진짜 우리 지휘관이다. 라는 믿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 이어졌다. 깊은 숲 안으로 들어서자 밤이 내려앉았고 한기와 함께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퍼졌다. 병사들의 어깨가 덜덜 떨렸다. 한 명이 속삭였다. 중위님, 이러다 다 물려 죽는 거 아닙니까? 혜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그녀도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곧 침착하게 지시했다. 나무 모아서 불 피워. 원을 만들고 서로 등을 맞대. 병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모았다. 곧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숲속의 울음소리가 멀어졌다. 그러나 그 불빛 아래서 혜우는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묻은 것을 보았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쓰라렸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는 듯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난 그냥 그들이 말하던 꽃으로 끝나는 거야. 새벽녘. 그들은 얼어붙은 계곡을 건너야 했다. 물살은 여전히 거셌고 돌 위에는 얼음이 끼어 미끄럽기 그지없었다. 혜우는 허리끈을 풀어 밧줄처럼 묶었다. 한 명씩 내 허리에 묶어. 내가 먼저 건너겠다. 모두가 그녀를 말렸지만 혜우는 물에 뛰어들었다. 찬물이 몸을 칼처럼 베었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다. 뒤이어 병사들이 하나둘 따라 나섰다. 마지막 병사가 미끄러져 소리쳤을 때 혜우는 온몸을 던져 손을 붙잡았다. 물에 휩쓸릴 뻔한 순간 옆에 있던 박상우 병장이 함께 손을 잡아 끌어올렸다. 그는 그동안 혜운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이였다. 숨을 고르며 그가 말했다. 중위님, 내가 틀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혜운은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짧게 답했다. 살아남으면 그 말 다시 해. 몇 시간을 더 헤맨 끝에 드디어 갇혀있던 소대원들의 불빛이 멀리서 보였다.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불빛은 단순한 구조 신호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혜우는 몸이 부서질 듯했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다. 조금만 더 우리가 반드시 데리고 돌아간다. 발걸음마다 피가 배어나오는 손바닥, 무릎, 그리고 어깨.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이상한 편곤을 느꼈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그림자라고 부르지 못하겠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그들이 똑똑히 알게 될 거야. 그날 새벽. 강혜운과 병사들은 결국 생사를 건 숲길을 넘어 동료들을 무사히 찾아냈다. 모두가 서로를 껴안고 울부짖었다. 혜우는 그 순간 몸이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숲속. 그녀의 눈동자는 불꽃 같은 생명의 확신이 타오르고 있었다. 폭풍 같은 나날이 지나고 난 뒤 부대 안의 공기는 전보다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여기서 버틸 수 있겠냐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식당에 앉아 밥을 먹을 때조차 괜한 시선들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내 숟가락이 국에 닿을 때마다 멀찍이 앉아 수군거리던 애들이 이제는 먼저 반찬을 집어주며 하사님, 이거 맛있습니다 하고 건네기도 했다. 참 웃기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뒤집히는구나 싶었다. 사실 이번 홍수 사태는 나도 두려웠다. 물살에 휩쓸려 나무에 매달렸던 순간. 그리고 후임들을 이끌고 산길을 헤맬 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잘못하면 다 끝장이다 하는 소리가 울려댔다. 하지만 또 이상하게 그 순간에 오히려 모든 게 선명해졌다. 내가 여기 온 이유, 군복을 입은 의미,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애들의 목숨. 다들 부모님에게는 소중한 자식인데 내가 지휘라는 걸 맡고 있다는 건 결국 책임을 대신 진다는 거였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무릎이 후들거려도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연병장에서 정식 보고가 있었다. 대대장이 전체 대원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세웠다. 하사 윤혜운. 이번 침수 사태에서의 대응과 부대원 인솔, 그리고 구조 활동에 있어 책임감을 다해 모범을 보였음. 이에 표창장을 수여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다. 수십 쌍의 눈이 나에게 꽂혔다. 그 중에는 아직도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는 선임도 있었지만 다수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울릴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꾹 삼켰다. 군인 앞에서 괜히 눈물 보이면 또 뭐라고 할 게 분명하니까. 그래도 그 순간 진짜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저녁에 생활관에 돌아왔을 때 후임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사님? 그날 솔직히 진짜 무서워서 다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사님이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셨을 때 이상하게 진짜 믿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날 밤 모포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얻은 이 인정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사실 예전에는 군에서 인정받아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내 뒤를 따라오는 후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 걸어온 길을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며칠 후 교육 시간에 나는 일부러 짧게라도 내 경험을 후임들과 나눴다. 보통 여자 군인이 자기 경험을 길게 늘어놓으면 괜히 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솔직히 나도 두려웠어. 내가 무슨 슈퍼맨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근데 그냥 나라도 버티자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도 같이 버티더라. 그 말에 몇몇 후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가장 막내 상병 수진이는 눈이 반짝였다. 훈련 때마다 힘들어 주저앉던 애인데 그날 이후로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눈에 보였다. 그게 참 대견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다. 인정받는 순간. 또 다른 질투도 따라왔다. 특히 선임 중 하나인 중사가 술김에 나에게 대놓고 말했다. 하사,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난리냐. 여자라는 특혜 받아서 윗사람 눈에 띈 거지. 남자였으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럼 중사님은 그 상황에서 사람들 이끌 수 있었습니까? 라고 되받아치고 싶었다. 하지만 꾹 참았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돌아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니까. 대신 속으로 다짐했다. 좋아. 내가 더 증명하면 되지. 말로 싸울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자. 며칠 뒤 야간 근무를 서는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사님, 솔직히 여자라서 더 힘들 때 많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많지. 근데 말이다. 여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자라서 더 보여줘야 할 게 많다는 거야. 그게 짜증나면서도 또 나를 버티게 하더라. 수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속삭였다. 저도 하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 이게 바로 불을 전한다는 거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값진 일이구나. 그 후로 나는 후임들이 훈련에서 무너질 때마다 일부러 농담을 던졌다. 야, 나도 옛날에 PT 체조하다가 뒤로 꽈당 넘어져서 애들이 한 달 내내 놀렸어. 근데 살아있잖아. 창피는 금방 사라져. 남는 건 근육이야. 애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그들의 몸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두려움도, 상처도, 불안도 여전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군대라는 곳에서 내가 인정받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나 혼자 빛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애들도 같이 살아남고 같이 인정받게 만드는 게 진짜 의미라는 걸. 밤하늘 별빛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빠, 나 드디어 알 것 같아. 왜 당신이 늘 말하던 군인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지. 그 순간 눈가가 다시 젖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글픔이 아니라 묘한 따뜻함과 다짐이 섞인 눈물이었다. 해으는 숲에서의 작전 이후 몇 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던 총성, 젖은 흙 냄새, 그리고 함께 뛰던 전우들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살아 돌아왔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흐릿하고 꿈처럼 지나간 듯 했지만 몸 곳곳에 남아있는 상처와 근육통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부대 안 분위기도 달라졌다. 작전 당시 겁먹어 그녀를 밀쳐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치려 했던 상병의 행위가 드러나면서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눈총을 받았다. 반대로 해은은 끝까지 대열을 지키며 부상당한 후임을 업고 탈출 지점을 향해 뛰었던 것이 전해지자 모두가 그녀를 새삼 다르게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괜히 열심히 굴러다니는 여자 중사라며 비아냥거렸던 병사들조차도 이번에는 그녀를 향해 존중 어린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해은은 기분이 좋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살려고. 그저 발버둥친 것뿐인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향한 의심과 불안이 뒤엉켜 있었다. 작전 후 첫 휴식일.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중사님, 저 그날 업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전 아마 못 살아 돌아왔을 겁니다. 그 말에 해은은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단순한 고마움의 인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자기 손에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그땐 그냥 네가 나보다 더 힘들어 보였으니까 나도 겨우겨우 버틴 거야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상처 같은 감정이 다시 피어올랐다. 어릴 적 아버지가 경찰로 근무하다 순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장례식 날 어른들이 속삭이던 말. 저 집 딸은 이제 어떻게 살지? 남자도 아닌데 뭐 대단한 걸 하겠어. 그 시선과 말들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있던 혜은은 어쩌면 그날 숲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뒤쫓듯 몸이 먼저 반응했는지도 몰랐다. 적어도 난 도망치진 않아야지. 그게 그녀가 스스로를 붙잡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몇몇 간부들은 혜은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은근히 그녀를 불편해하는 눈빛도 있었다. 특히 숲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한 상병을 두둔하려는 고참 장교가 있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여군을 이런 고강도 작전에 투입하는 건 무리 아닙니까? 만약 중사가 무너지거나 더 큰 피해가 났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 말의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혜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겨냥한 말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중대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아닙니다. 이번 작전에서 가장 끝까지 임무를 수행한 건 혜은 중사였습니다. 만약 모든 인원이 그녀처럼 움직였다면 손실은 훨씬 줄었을 겁니다. 그 순간 혜은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목소리. 그것은 군 생활 내내 들어본 적 없는 낯설지만 간절히 원했던 울림이었다. 이후에도 후폭풍은 이어졌다. 그 상병은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혜은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도 두려웠을 뿐일 텐데 하는 연민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전쟁은 변명과 연민으로는 버틸 수 없어. 그 순간 선택한 행동이 곧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며칠 후 휴가를 나갔을 때 혜은은 집 근처 작은 분식집에 들렀다. 오래전부터 단골이던 그곳에는 여전히 아줌마가 따끈한 어묵 국물을 내어주며 반갑게 맞이했다. 에구, 또 얼굴이 좀 상했네. 고생했구나. 그 따뜻한 한마디에 혜은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군 안에서는 절대로 보일 수 없는 연약한 마음이 그 순간 스르르 흘러나왔다. 그녀는 괜히 김밥 한 줄을 주문하며 괜찮아요. 잘 버티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나도 이렇게 누군가의 평범한 안부에 기대고 싶었구나 하고 깨달았다. 시간은 흘렀지만 숲에서의 기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꿈속에서 총성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가끔은 불 꺼진 복도를 지날 때 그날의 어둠이 겹쳐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졌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조롱에 흔들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걸어가려 했다. 몇 달 뒤 신병 교육대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여군 선배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싶다는 이유였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혜은은 결국 수락했다. 훈련소 강당에 모인 수십 명의 신병들 앞에 서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군대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때로는 잔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여러분을 증명합니다. 저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끝내 버티고 나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당 구석 어딘가에서 신병 하나가 속삭였다. 와, 멋있다. 그 소리를 들은 혜은은 살짝 웃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흔들림이 누군가에게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밤이 되어 혼자 생활관 침상에 앉았을 때 혜은은 아버지 영정 사진을 떠올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아빠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는지? 나도 그렇게 살아갈게요. 그 순간 창밖으로 부는 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었다. 혜은은 그것을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끼며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어떤 어둠이 다가와도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큼은 분명히 있었다.